정부의 외교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북한과의 실용적인 관계를 강조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성북구청장을 지낸 지방자치 전문가.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약. 이달 말 열릴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안보통상협상의 분기점으로 보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그럼 한국의 중요성 이런 거에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이 저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김영배 의원이 본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외교안보 현안 집중 분석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지형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확대 등 여러 현안이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명절 추석 연휴가 지금 끝나갑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칭찬, 비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우선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민심은 확실한 것 같고요. 우리가 내란 청산을 통해서 국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실 국제적인 위상도 이제 다시 제고할 때가 됐다.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국제적인 그런 통상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국내 경기가 생각보다는 온기가 덜 돈다. 네. 그래서 소비 쿠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화두 중 하나는 내년에 있을 6.3 지방선거가 됐는데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판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내란 청산 작업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현안들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네. 저는 내년 지방선거의 결정적인 저는 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 여당으로서는 국정 안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민생 안정을 가져오느냐 아니냐 이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텐데 저는 낙관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좀 유리한 선거가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그 판세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야당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지금 여야 후보군이 거론됩니다. 여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선거 다 그렇지만 네.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게 네.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 가늠자가 되죠. 사실 서울이 인구 구조가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930만 명 정도로 네. 줄었어요. 젊은이들이 경기도 쪽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빠져나갔다고 하네요. 그렇기도 하고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결과도 네.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그런 이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48% 조금 못되게 얻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4선째 하고 있기 때문에 강자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사실 만만치는 않은 선거임은 분명하다 네.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내고 있는 기대를 볼 때 저희들이 내부 경선만 잘 치르고 네. 후보를 잘 만들어내는 과정만 밟으면 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데 구청장, 행정 또 의정 활동 두루 경험하셨잖아요. 출마하실 거죠? 예, 지금 이제 현안들이 많고 에이펙이 있고 네. 국정 현안들을 좀 처리한 다음에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토할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듯이 일 잘하는 지도자, 그렇죠. 성과를 내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네. 트렌드가 확실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오래 자리에 있었지만은 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좀 톡 쏘는 사이다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고 네.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서울을 이끌어야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글로벌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게 저는 시민들의 기대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인공이 김명배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대해서 나라가 빚을 내 현금을 퍼주는 것은 미래 세대의 약탈이다면서 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한마디로 저는 참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네. 보는데요. 사실 이 재정 펑크를 크게 낸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지난 3년간 거의 100조 넘게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그럴 때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때문에 충격을 받은 민생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특히 네. 서울은 2030 세대가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이 보통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에 비하면 폐업률이 일반적으로 60%인데 이 2030 세대는 8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돈이 돌질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한마디로 마중물로 이 돈을 돌리기 위한 그런 이제 소비 쿠폰의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 효과가 증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내수 진작, 경기 활성화를 위한 아주 특단의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좀 제발 일 좀 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북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부진하다며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정치인들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 강북의 성북구잖아요. 예, 갑입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지난 5년간 서울시장이었고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무슨 행정권이 있나요? 본인이 다 책임지는 일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그렇게 내세웠던 신통하다고 했던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게 네, 196개 구역 중에 달랑 66개, 그러니까 34%만이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뒤로도 한 10년 이상 기한이 남아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즉 착공한 데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을 하지도 않아 놓고 이제 와서 다음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 책임을 오히려 강북 지역 다른 정치인들한테 책임 전가 떠넘기기 한다는 거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이재명 때문에 계엄했다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한테 무상급식 때문에 시장직을 내려놓으시던 그 15년 전에 그 무책임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성북구 청장 할 때 네. 성북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최초로 했는데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차면서 사실 시장직을 내던진 네, 거거든요. 네. 좀 무책임한 태도 이제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첫날 열리는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가 주목되고 있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가 관심입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 명령장 발부 얘기까지 꺼냈는데 이게 민주당 중론입니까? 사실 사법부의 수장께서 요즘 같아서는 오히려 사법부를 물에 잠그는 수장시키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정말 자초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기억하시겠지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선거법 사건을 이제 파기환송시키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때 왜 그랬느냐? 진짜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당당하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께 그 입장을 밝히는 게 도리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출석해서 답변 못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뭐가 그렇게 구리시길래 답변을 못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법사위에서도 동행명령장 발부를 바로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국민들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국민들의 동의를 좀 구하고 국민들이 좀 더 이렇게 오히려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김현지 우리 부속실장이죠 지금은 네. 못 나올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통령실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정치는 관례가 참 중요한데 네. 총무비서관이면 당연히 출석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출석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근데 부속실장은 역대로 단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이 부속실장이 특별하게 잘못한 게 있거나 의혹이 뭐 커가지고 국민들께서 꼭 알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정도면 뭐 모르겠지만 네. 굳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 흠집을 내려고 하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는 야당 때문에 억지로 출석한다는 건 저는 뭐 그것도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외통위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문제 관심 있게 살펴볼 텐데요. 추석 연휴에도 뭐 한미 당국자 간 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 만날 때 뭔가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번 에이펙 무대는 대한민국에게도 매우 중요하고요. 네. 세계적인 이제 이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무역 전쟁을 충돌하고 있죠.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에이펙 무대가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무대이면서 동시에 세계 무역 화해를 위한 네. 그런 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가교 국가, 브릿지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주요 부처 장관들하고도 소통을 좀 해봤는데 네. 지금 한참 논의 중에 네.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진전이 있어 보입니까? 미국 측에서도 이제 3,500억 불 정도 되는 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빼갈 경우에 한국의 외환 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네. 그렇게 되면 미국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 논의가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아무래도 실무자 즉 장관들 사이에서는 메뉴판을 만들어서 네. 정상회담 시에 이렇게 딱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얼마나 간단한 메뉴판을 만들 수 있는가. 네. 이게 지금 협상의 뭐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상회담 전까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야겠죠. 바라건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데 어제 미국과 중국이 다시 싸우기 시작한 네. 게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기싸움 하는 거로 보고 네. 저는 정말 에이펙 이 무대가 7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뿐만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말 한반도의 봄을 다시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대미 관세 협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들도 일단 환영이고요. 네. 다만 장동혁 대표한테 한번 진정성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대통령을 직접 만나셨을 때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 뒤로 단 한 번도 열리지가 그렇죠.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응급실 뺑뺑이법이라든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여야 간의 이견도 없고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저희들이 본회의를 네. 좀 10월 중으로 빨리 열자고 제안했는데도 그것도 응하지 않고 계시면서 네. 관세 협상을 행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은 좀 비밀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전략도 노출하면 안 되는 국가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체를 먼저 꾸리자고 제안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서는 납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민생법도 좀 처리하고 네. 그리고 현안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협의체는 뭐 당연히 저는 협치하는 게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지금 국정감사 중에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원래 국감 때는 통상 본회의 잘 안 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생 법안 때문인가요? 예, 오죽하면 네. 그러겠습니까? 사실 저도 여야 대치가 너무 가파르고 네. 이렇게 싸움만 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통상 압력이 저렇게 거센
이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네. 이대로 괜찮겠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좀 이제는 정말 책임 있게 좀 머리를 맞댈 시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외교 안보 이런 문제만큼은 좀 대화 타협 뭔가 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권을 국민들 많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여당이니까요. 더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납치 고문 등 인명 피해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범죄 관련해서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볼 것으로 봅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우선 현지 당국과 더 밀접한 경찰 영사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특히 최근에 뭐 아예 저 공개적으로 그냥 이 살해 위협도 하고 실제 살해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3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30건 이하의 납치 사건이었는데 작년에 220건. 네. 올해는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330건입니다. 거기다 끔찍한 사건이 연속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또 언급까지 한 만큼 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당국하고 적극 협조를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 네. 대책을 이렇게 강구할 생각입니다. 한반도로 둘러싼 외교 지형의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텐데요. 지금 뭐 북중러 밀착 속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 여러 지금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7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만큼이나 네.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냐 이게 이제 그렇죠. 세간의 관심이고 네.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뭐 물밑에서 충분하게 지금 논의가 진전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지금 평화협정을 1차로 그렇죠. 맺었잖아요. 1차로 맺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올해는 못 받았고 이게 작년에 한 일로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즉 올해 자기가 많은 일을 내년에. 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아마 기대한다 이런 뜻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평화의 한반도일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 통상협상뿐만 아니라 합의를 본다면 네. 저는 중국이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약간 한 발을 떼고 네. 미국과 토의를 시작하는 네. 협상을 시작하는 모습이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보면 에이펙이 정말로 기대가 되는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래서 미중 간에 또 미북 간의 대화 채널이 복원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일본 신임 총리와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자민당과 지금 공명당이 결별해서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제 극우 성향의 강경론자이고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크게 보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이제 중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일본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네. 예전과 다르게 협력을 어느 정도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구도를 보자면 저는 다카이치 총리 뭐 후보자죠. 네. 개인 성향과는 조금 별도로 저는 한일 간에는 일정한 협력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이 이제 국내 상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네. 다카이치 개인의 성향보다는 공명당에서 요구하듯이 정치 개혁이나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네. 그런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저는 강화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제 협력은 네.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역사의 문제를 직시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또 저희들이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포함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 쏟아질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오전 전남 나주에서는 MBN 나주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12,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시원한 영산 강변을 질주했습니다. 현장 모습 어땠는지 고선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강변에 위치한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입니다. 오늘 구름이 살짝 있고요. 이슬비가 내리고 있지만 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달리기 마니아들이 이곳 스포츠파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전 9시 출발을 위해 지금 제 뒤 스타트 지점에는 출발 신호가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마다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마지막 몸풀기 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2025 MBN 나주 마라톤 대회.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 수가 늘면서 올해는 12,0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영산강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따라 5km와 10km 하프, 풀코스를 달리게 되고요.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함께 참여하는 하프코스 팀 대항전도 진행됩니다. 강변을 뛰는 코스다 보니 전체적으로 코스가 비교적 평탄해서 기록 경신을 노리기에도 좋은 조건인데요. 특히 올해 대회는 MBN 인기 예능 프로그램 뛰어야 산다 시즌2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장 션과 부단장 이영표를 비롯한 많은 스타들이 함께 달리며 도전과 극복의 순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대회 주최 측이자 또 준비에 많은 힘을 쓰고 계신 윤병태 나주시장님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라톤 대회와 함께 또 나주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나주 영산강 축제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라톤 끝나고 이 축제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그 7만 평의 거대한 이렇게 코스모스 억만송이 꽃 단지가 또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 단지와 함께 우리 정원도 감상하시면서 축제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나주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나주 종합 스포츠파크에서 아나운서 고선영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K 수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수장님 추석에 고향 다녀오셨죠? 네. 네, 먼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보기에 정치권을 바라보는 민심은 어떻던가요? 싸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석 때 보름달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경제, 민생이라는 좀 보름달을 보고 싶은데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야기보다 계속해서 또 진영 간 다툼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금기시되는 그런 또 분위기도 읽을 수가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여야가 더 좀 힘을 내서 좀 민생, 국민들의 이 먹거리, 또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이 느낀 추석 민심은 어떤 건가요? 저도 우리 배 수장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그래서 여야 진영별을 본다면은 양쪽 모두에게 그렇게 민심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0% 후반대로 유지를 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40%대로 나왔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추석 기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조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야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민심은 그다지 여야에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추석 민심에서 추석 바상이 가장 많이 올라온 하도는 저는 민생보다는 코스피 지수. 네. 코스피 지수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 문제, 트럼프 관세 문제 이런 것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추석 이전에 좀 논란이 됐던 냉장고를 부탁해는 생각만큼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오히려 그 논란 때문에 그 시청률 대박을 또 모 방송국에서 터뜨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야 모두에게 나쁘지 않았던 추석 민심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직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서 그 화재 난격 관련해서 신속한 복구,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현장을 찾았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차분하게
절차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잉태된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역시 하나의 국가의 재난 상황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재난 상황이라고 하면요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자가 그리고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밝혀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재발 방지 이런 네.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순서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과를 했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실무적으로 챙기면서 극복 방안을 찾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정치권이 이 사안을 가지고 정쟁을 하기보다는 법률 제도적 또는 예산 문제를 가지고 빨리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좀 발상의 전환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우겸 전 의원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사후 약방문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그 냉장고를 부탁해가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첫 번째 대응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대변인의 지극히 감정적이고도 사실과 다른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고소 고발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이제서야 국정자원 그 관리원을 방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그 입장인데요. 사실 이 사후 약방문이라는 평가절하는 다른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이 납치돼서 고문당해서 지금 사망했다라는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총력을 기울여서 사태를 수습하라고 하지만은 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330건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경찰하고의 어떤 공조 체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 고수익 보장한다고 갔다가 고문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고요. 제가 잠깐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떤 케이스는 그 어머니가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긴급 구조를 요청해서 네. 죽다 살아왔다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경찰의 시스템에 의해서 다른 피해자들도 구조가 되어야지 이런 급한 상황에서 그 이름 있고 유력한 국회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구조가 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사후 약방문도 맞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가 시작된 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성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거침없이 오르는 코스피 긴 연휴를 마치자마자 사상 처음 3,600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로 급등했는데요. 지수를 확 끌어올렸는데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인 정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민생과 경제에 두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회가 여야의 그 과도한 정쟁으로 성과가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정부는 보면은 살짝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뭐 여야의 비판이라든가 그런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드러지게 숫자로 나타나는 성과는 역시 코스피 지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이재명 정부 동안에 코스피 5천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 4개월 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과 비교해봐도 800, 900 정도 올랐죠, 그죠? 네. 그렇다면은 실제로 수치가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제에 집중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배종찬 수사님, 네. 대통령실과 당과의 개혁, 온도차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정 간 온도차를 일축했는데요. 사법개혁 속도와 수위가 이거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이제 불일치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는데 당이 너무 강공을 하다 보니까 끌어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민감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조희대, 이진숙, 김현지.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좀 완급 조절하고 싶은 그런 의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상호 정부 수석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100% 출석이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거치에 대해서 논의했거나 논의할 계획이 없다.
물론 뭐 당은 또 당대로 입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라보는 지지층이나 또 중도층에 봤을 때는 어떤 효능이 있느냐 이런 어떤 엇박자가 뭐 좋게 봤을 때는 국합과 배드캅이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일치하고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좀 삐그덕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본질적인 효과가 어디에 있냐는 건데 원팀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닌 거 아니야 네. 하는 그 고개의 갸우뚱거림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 추석 고향 민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합니다. 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추석 광주 민심을 한마디로 전해주신다면 어떤가요? 이번 추석이 정권 교체 후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정권 교체에 우리 광주 전남인들이 역할이 매우 컸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에 민심은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았다. 정치 잘한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력, 실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광주 전남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문제도 이제 해결되는 거 아니냐. 네. 또한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기대 심리 이런 게 좀 컸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 뒤 처음으로 맞이한 추석 명절인데 아무래도 민생에 대한 관심이 클 테고요. 검찰 개혁과 내란 척결 등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주문들을 하던가요? 우리 광주는 5.18 때 계엄을 겪은 시민들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의 시민들보다도 이번 계엄 사태에 적극 나서서 대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란 척결에 대한 관심이 높죠. 내란 척결과 관련해서는 현재 많은 내란에 관여된 자들이 정부 부처 아직도 남아있다. 네, 그런데 왜 이걸 좀 넓게 깊게 신속하게 해결을 못하냐. 좀 보다 더 잘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또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청이 폐지는 됐지만은 1년의 유예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더 네. 빨리 당겨달라는 주문. 또 하나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주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쿠폰 소비자 쿠폰을 줘서 굉장히 소상공인에 도움이 됐다. 네, 그런데 이번에 왜 신청을 하게 했냐? 그냥 다 일루시면 좋을 텐데 신청하기가 불편했다는 그런 불만도 좀 있었죠. 예. 또 코스피가 상승해서 경제가 잘 살아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고 이달 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고충을 토로합니까? 먼저 이게 개혁과 내란 척결도 중시 여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고 민생 해결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미 투자 3,500불 네,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건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꼭 이런 관세 문제, 이런 남북 문제가 원만히 좀 해결되길 바라는 기대 심리도 높았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인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듯 싶은데요. 광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광주는 경선 입구로 당선이라는 그런 민주당 절대 강세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선, 공천 룰에 대한 관심이 높죠. 시민들이 될 만한 사람을 공천하고 누가 봐도 승복할 수 있는 후보자를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선 룰을 좀 객관적으로 하고 좀 개혁적으로 해야하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광주 전남의 가장 오래된 문제가 공공안 이전 문제인데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주도적으로 6자 TF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6자 TF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보다 더 효능감 있고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해야 되는 주문도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광주의 가장 큰 시민들의 관심이 쌓인 AI 컴퓨팅 센터 유치 문제.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과 시가 보조를 맞춰서 꼭 이번에
국가의 컴퓨터 센터를 강제로 유치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네, 양분남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양분남 의원 통해서 민심 들어봤고요. 김면 소장님, 앞서 논의가 됐는데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개혁을 둘러싼 온도차 문제가 노출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쉽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당정이 매끄러운 소통을 한다면 매우 좋겠지만 지금 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초반에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억박자를 내는 것이지 아니면 서로 간에 이제 역할 분담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뭐 돌아가는 이렇게 형국을 보면은 약간 좀 억박자가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을 어찌됐든 간에 지지층의 뜻을 받들어서 개혁을 완수를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을 완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 또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그것이 또 정당 지지율과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어질 걸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뚜렷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그런 뚜렷한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모두가 지금 좀 약간 좀 중량감이 있는 인사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출마를 다들 좀 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인들의 존재감을 좀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개혁적인 이미지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지정 부원장님,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의장국으로 임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 여러 장면들에 대한 지금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 일정이 명확치 않은데요. 지금 뭐 한미 관세 협상도 압박 카드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미중 한미 정상회담 어떤 예상이세요? 일단 한반도의 평화에 좀 더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여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해서 만나더라도 지금 이 관세를 둘러싼 경제 갈등은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연결선상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이 관세 협정도 저는 우리 정부도 이 단기간에 어떤 승부를 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국내 정세의 변화, 사실 트럼프가 뭐 내년 중간 선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지율도 지금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좀 더 전략적인 인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를 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덧붙여서 이번 그 에이펙에서 한중일의 관계가 저는 과거보다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트럼프 시대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일 말씀하신 거죠? 네. 한중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중일이요? 네네. 네. 정우김 의원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다시 이제 긴장 분위기인데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지금 관세 압박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어떤 외교 공간을 열어가야 할까요? 일단 에이펙 회담에 미국과 중국의 대통령 그리고 주석은 참석은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미중 관계가 다시 심상치 않은 갈등 관계를 여는 것 같은 인상이라 한국이 아무리 그 세계 10위권에 그러한 그 강국이라 하더라도 여유롭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옛날에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새우보다는 훨씬 컸지만 그래도 고래가 싸움을 하면 그게 무엇이 됐든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선 한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의 그 3,500억 불 현금 그 선불로 달라라는 그 요구도 그렇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으나 지속적이고 인내심 있는 협상과 외교로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인내를 가지고 끝없이 설득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 반미 정서라든지 뭐 균형 외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미 경중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섣불리 우왕좌왕한다든가 아니면 좌고우면하면은요 미국도 중국도 다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네. 개도 구럭도 다 잃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일단 트럼프를 설득한, 트럼프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잘나서도 아니고요. 트럼프 2028년까지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설득을 해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거나 최소로 덜 잃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김미연 소장님,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지난 10일 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2년 만에 펼쳐진 심야 열방식의 하이라이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결판으로 불리는 화성 20형의 등장이었는데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만큼 이게 미국을 향한 시위로 보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마디로 핵은 절대로 포기 못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열병식에서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좀 예전과 좀 다른 모양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베트남 1인자가 바로 옆에 서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라오스 뭐 여러 정상들이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상적인 이미지, 국가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동북아에서는 지금 만약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세 개의 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서 본인의 위세를 상당히 자랑하고 보여준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이 북한과의 대화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 듣는 고향 추석 민심, 이번에는 대구 달서 갑을 지역구로 둔 유형아 국민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추석 대구 시민들의 민심을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면 어떤 겁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네.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신물난다. 딱 뭐 두 가지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데요. 지금 새 정부가 펼치는 개혁 과제 등에 대한 관심도 있을 텐데 대구 시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 차례상 차리기도 겁이 난다. 장사가 지금쯤 잘하는 게 처음이다. 이런 경제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으시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것 같아서 그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별로 보기 안 좋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의석수는 좋은데 적어서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야당답게 좀 싸워야 되지 않냐. 좀 무기력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네. 특별하게 뭐 새 정부의 개혁에 대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 주가는 오르지만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갈등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목소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대구가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지역 기반 산업입니다. 네. 이건 한미 관세 협상 직격탄을 맞아서 어쩌면 지역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많으시고 중요한 건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데 좀 신경 쓰고 정치권이 조금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거의 네.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가장 주문하던가요? 물가 문제하고 네. 물가 문제를 좀 많이 하고 서민들 사는 게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시장을 좀 요번에 쭉 돌아봤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1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적다. 그래서 하여튼 장복이 겁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어머님들. 네. 내년 6월 장사가 지방 너무 안 된다. 예. 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클 텐데 어떤 주문들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추석 인사하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디 바깥에 다른 분들한테 인사 말씀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유 의원님이요. 저는 갔다 왔죠. 대통령. 네, 어떤 뭐 말씀 있었나요? 주문? 대통령께서 뭐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셨고 뭐 물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밖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네. 네. 네, 유영아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네, 좌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북한이 우리 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들도 선보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중러 핵심 지도자들이 주석단에 올라서 삼각 연대를 과시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선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얼뜻 보면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북 그 대화를 위한 시도를 몇 차례 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그 소위 뭡니까 그 확성기 내려놓고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통일은 안 하겠다. 적대적인 국가로서 이 국가론을 암시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국내 정치적으로도 북한이 아무리 독재 정권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외의 적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힘을 과시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화성 20이라든지 극초음속 SRBM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제시하면서 무기도 좀 그 후진국에 수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단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아쉬운 거는요. 이것이 국내 행사다, 국내용이다 그러는데요. 국내용이지만 우리나라를 향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하고 한국을 도발할 수 있는 핵무기만 탑재하면은 한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극초음속 그 SRBM을 또 보여줬고 네. 그다음에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한국을 도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소위 화성 20 ICBM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요번에 조금 전에 제가 미중 경쟁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말 하거든요. 나는 미국하고 싸우기를 바라진 않지만 미국이 계속 고집 부리면은 상응 조치하겠다. 적어도 우리도요. 북한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길 바라지만 도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보여야 국민들이 추석 지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지금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김 교수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베트남 서기장.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마 8월인가? 우리나라도 방문했을 거예요. 네. 공산주의 국가지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실용주의거든요. 이거 과연 김정은이 할 수 있을까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네. 이제 정치권은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하는데요. 여야 지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벌써부터 탐색전 벌이는 모습이잖아요. 후보들의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됐고요. 지금 벌써 추석 명절 연휴부터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지사가 되겠느냐, 네. 다들 이제 관심을 가진다면 바로 그 부분이 될 텐데요. 자,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주목하는 곳은 서울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서울이다. 서울이 어느 당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대권 구도가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네. 서울시장을 일컬어서 물론 뭐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하게 거론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력한 이제 이 대통령 후보로 부각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게 향후 정치 지형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을 가져갔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냈지만 또 보수 전체를 긁어 모으면 또 보수가 더 많은 표를 또 서울에 얻어냈거든요. 부동산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오세훈 이 시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쪽은 일종의 이 현직 수성이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여당 쪽이 민주당 쪽이 더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운영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박용진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 정원호 성동구청장까지. 야, 이거 정말 스펙타클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곳은 경기도인데 네. 경기도는 워낙 민주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물론 뭐 국민의힘도 잔뜩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민주당만 보면은 여기는 이른바 첩혈쌍웅이다. 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가 경기 찍고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의 지형이 바뀔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동연 현직 지사도 있지만 김병주 의원, 김용민 의원, 이현주 의원, 한준호 의원 등 경기도에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면 내가 노려보겠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
지금 제일 조명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이강재 전 의원까지도 나설 수 있다는 상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자 경기 찍고 대권 차기 대권과도 관련돼 있고 여기를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고한다면은 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민주당 권력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왜 여기다 인천까지 이제 확보를 하면은 상당히 수도권에 뭐 서울은 또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 또 경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등에 대한 비판 이어갑니다. 서울시장 지방선거 중에서 상징성이 큰데요. 그만큼 이제 여권으로서는 탈환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내년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뭐 웬만하면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통령 지지율로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당 지지율로 돌파할 것인가 네. 라는 선택의 문제는 아마 중도층을 포함해서 관심 깊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정권 초기의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지지율, 국책사업 네. 그리고 대통령의 향후에 그 정권을 운영하는 비전을 갖고 투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살짝 이렇게 어긋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온도 차이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 박 부원장께서도 상당히 전략가신데 어떤 흐름 속에 진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아까 우리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차기 시도지사 후보들이 정치 개혁의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므로써 스스로를 어필하고 있다. 근데 주목도는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현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로서 또는 집행권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 정치인을 뽑는 것과 시도지사라는 집행권자를 뽑는 것은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중앙정치가 개입해서 흐트러버리는 것이 맞는가라는 본질적 질문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민수 수장님, 여권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이 많습니다. 여기에 뭐 김민석 총리, 강훈식 실장 차출론 얘기도 나오는데 서울 시민들은 어떤 후보를 원할까요?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 서울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동산 이슈인데 이 부동산 이슈가 예전에 그 부동산 이슈하고는 성격적으로 매우 다르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서울은 상당히 양극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에 인해서 서울시에 살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이 문제,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이입된 문제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과연 여권에 있느냐 하는 네. 문제거든요.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김민석 총리라든가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를 차출한다?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도 지금 총리된 지 1년도 안 돼서 지금 선거에 나오고 강훈식 실장도 나온다? 이거는 국민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저는 여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참신한, 그리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상대적 이 박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배 소장님이 서울이 매우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누가 이기냐가 매우 중요하지만 서울시장 중요도는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서울시 지금 인구가요. 1,000만은 이미 안 되고 900만도 지금 안 되는 걸 저는 알고 있고요. 경기도의사는 1,400만 명 정도, 1,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선거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차기 대권에서 이기려면 경기도에서 압승을 해야만이 차기 대권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중요한 거는 서울시장도 중요하지만 거의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경기도지사 선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우김 의원님, 국민의힘도 총괄기획단을 조기 가동하면서 지방선거 공천 룰을 확정할 방침인데요. 지금 완전 국민 경선제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으로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듯이 부동산이라든지 관세라든지 경기, 민생, 지금 민주당이 출범한 지 아직 반년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잖아요. 인사 문제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의힘으로 반사 이익으로 지금 덧대지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전혀 변화할 기색이 없다라는 거를 여론이
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변화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완전 국민 경선만 할 수 있어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달라졌다. 왜냐하면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하게 되면 당의 지도부가 원하는 그러한 그 공천될 사람하고 좀 다른 형태의 그 새로운 후보가 나올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개혁을 시도하는 거는 지금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라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쟁, 이번에 국감은 완전히 정쟁 국감이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네. 직접 제기하면서 윤어겐의 기대는 과거의 관성으로부터 탈피하는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특히 경기지사라든지 또는 대구시장이라든지 경북지사라든지 국민의힘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지역 내지는 너무 쉬운 지역에 대해서 정말 개혁적인 그런 인사가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박진영 부원장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금 야권 인사와 접촉하면서 외연 확장 나서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세 분이 정치를 게임하듯이 한다거나 꾀를 내서 전략적인 승리를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서 좀 반대합니다. 네. 실제로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쳐지던 뭐 선거연대를 하려면요.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과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극우적 흐름들을 제거하고 중도 합리적 보수로 정치권 전체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알고 이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야권이 여권과 맞서서 또다시 서울시 선거라든가 이길 수 있는 저는 그런 하나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이 만나는 모습들은 늘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수치를 높일 것인가 이걸 가지고 또 합종 연행을 통해서 세력을 넓힐 것인가 라는 부분들만 저는 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의 본질을 좀 보시라 라는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수 사님,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6월 정권 교체 이후 여야 공수가 바뀐 첫 국정감사입니다. 최대 격전지로 법제사법위원회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꼽던데 여야 뭐 대결의 장 예고하고 있죠? 매우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의 특색은 현 정권에 대한 국정감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 정권에 대한 국정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캄보디아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작년에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럼 아무도 얘기를 안 했냐는 거죠. 왜 뭐 처리를 안 하고 이번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느냐. 이런 게 국정의 연속성의 문제를 본다면 그러면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뭘 했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국정감사는 좀 싸우지 말고 좀 이게 해결책을 내놓고 비판을 하더라도 서로 해결책을 좀 내놓는 그런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내일 그 대법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관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하냐 안 하냐 이 좀 증인도 참석하냐 안 할 두고 지금 여야가 지금 정쟁을 벌이고 있고 또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뭐 보수의 또 새로운 투사로 지금 급부상한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제발 이런 문제를 누가 참석하냐 이런 문제를 좀 두고 논란을 좀 부리지 말고 좀 컨텐츠, 좀 내용을 가지고 여야가 좀 전쟁을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민주당은 내란 종식 완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문제를 국감에서 파헤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금 김 소장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책감사를 기대하기는 이번에도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어려울 거고요. 기대를 안 하는 게 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뭐 양당에서 거친 언사로 내일부터 시작 아닙니까? 근데 네.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또 아마 조희대 김현지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적대적 공정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추문성 의혹을 계속 공세로 이제 내놓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좀 도발적인 발언을 하자면 국민들께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요, 국정감사를 해서 정말 정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에게 주목하는 그러한 그 국민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매우 자극적이고 때로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일에 굉장히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국정감사가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데다 우리나라는 시민단체가 처음에 생길 때는 굉장히 그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돋보이는 듯 하다가 결국은 시민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스카웃된다든가 스스로 입문함으로써 그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는 소위 이제 방송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평론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국정감사를 잘 주시해갖고 정말 정책감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씩이라도 좀 칭찬해주는 그런 그 국정감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네.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방금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감 증인 채택과 출석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방금 전에 정호진 전 의원도 칭찬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고래가 춤추게 하는 분위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국감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조김 전쟁, 조희대 김현지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공을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또 지지층이 결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정치적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계속 공세를 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하는 전략, 바로 이것이 또 국민의힘의 강공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정치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리전, 패트러니지 워, 대리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뒤에는, 옆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옆에는, 뒤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 보는 이런 대리전의 양상, 정치 교과서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양상이 이번 국감에서도 김조 전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민상법안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의 없이 여당이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전 역시 대화 타입의 국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뭐 국민의힘이 워낙 소수기 때문에요. 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뭐 민생 법안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민생 법안을 이 개혁 입법과 더불어서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전략 방향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까 우리 정호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당이 지금 적대적인 상호 공존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저는 정치와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엄청난 정쟁을 하는 것 같지만 칼을 뽑지 않고 뺀다라고 서로를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는 민주당도 내란 정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소송을 하든지요, 또는 국민의힘도 뭐 정권 퇴전 투쟁을 하든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페어위에서 민생과 경제를 우선시하는 국회로 재구성되는 방향을 찾아야지, 서로가 이렇게 자기 지지층 굳히기를 위해서 가짜 싸움, 가짜 정쟁을 하는 것은 저는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협치 신호탄으로 민생 경제 협의체를 쏘아 올렸지만 이게 뭐 정쟁 속에 지금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야 대립은 더 격화할까요?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네. 지방선거 끝나고도 관성적으로 계속 싸워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선고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릇이 딱 그 정도라는 것이죠. 정말 국익을 생각하고 정책으로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300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깃발을 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성론과 함께 대안이 제시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전략이라든지 그러한 결기라든지 내지는 그런 소명감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일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안에서도
김현지에 대해서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싸울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관세 협상, 그다음에 연금, 노동, 교육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네. 산재한 문제가. 그걸 가지고 무조건 비판할 게 아니라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도 무조건 자기네들이 옳다 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 현실적으로 최저간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정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소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보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중요한 화두를 던졌는데 배임죄 폐지라든가 뭐 금산분리 완화, 또 고용의 경직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소장님, 추석 연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흐름이 향후 민심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전망입니까? 많이 지지율이 뭐 큰 폭으로 좀 상승, 5% 포인트 뭐 정도로 뭐 상승을 한다면 국정 동력에 대해서 아주 충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지율은 정체 내지 답보 상태로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후반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 근데 뭐 일부 이제 야권에서는 뭐 낮다고 생각하고 왜 70% 정도 안 나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한 국정 동력은 확보될 걸 보여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는 각자 그냥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전쟁은 오늘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 지금 이런 프레임 전쟁에 이제 국민들 좀 지쳐가고 있다는 거를 여야 국회의원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 소장님,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계엄에 동조한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계엄 여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계엄 여전히 계속되고 20%대로 나오는데 우리가 초안지를 읽어보더라도 잔도를 불태워라. 그러니까 끊어낼 때는 끊어내야지 다음 단계로 넥스트 모멘텀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 시사 스페셜을 정치 스페셜을 통해서도 말씀드립니다만 늘 강조하는 것이 정당의 지지율은 3P다. 첫 번째 P는 필로소피. 그것은 뭐냐면 이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중도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핵심이 분수령이 비상계엄과 손절할 수 있는지 여부. 두 번째 P는 바로 팔럿입니다. 그만큼 정책 대안 경쟁력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점부터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쏙 들어오는, 귀에 쏙 들어오는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P가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또는 김문수 또는 장동혁 대표와 주변의 전환길 이런 등등의 어떤 사람들에서 지금 분열이 돼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통합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 미들 포지션, 우리가 지지율을 올릴 때 가장 높은 것이 맥시멈, 가장 낮은 것이 미니멈, 중간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것이 미들 포지션이 되는데 미들 포지션까지 올라가면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30%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점을 알고는 했을 거예요. 근데 네. 결국 이 잔도를 초안제에 나오는 그 잔도 바로 실행, 액션이 될 수 있는데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선택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견 맞을 수도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만 보이질 않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기가 후보로서 공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분노? 이런 것을 이 안에 일갈에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대선배고 어른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살아나갈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비판만 하지 말고 이제 제시하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본인은 또 그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본인이 한 행동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TV와 라디오와 유튜브로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볼 땐 그분도 성찰하실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힘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그래도 큰 형으로서 홍준표 의원이
한몫했다라는 소리를 좀 저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미연 수장님,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에이펙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트럼프가 지금 와서 1박도 하지 않고 간다는 둥 아니면 뭐 1박 2일 정도 머문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관세 협상과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만큼 한국에 있을까 하는 게 다음 주에 아마도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정 본장님은 어떤 점을 꼽으시는지요? 지금 이제 조희대, 김현지 두 분이 국정감사에 이슈가 되는 것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나쁘게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이라든가 관세협정, 주식 이런 쪽이 주요 이슈로 올라가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배 수장님은 무엇보다도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제 부분이니까 지금 중국의 100% 추가 관세거든요. 과연 상승했던 우리의 이 코스피 지수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게 이제 MZ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나라 밖에서는 경제, 외교, 안보를 위협하는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철강 관세를 2배로 높이는 등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됐고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갖고 북중러 핵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5년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국내외 위기 속에 합리적 대안을 고민하는 정책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은 서로를 겨냥한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세운 국감 목표가 각각 내란 청산과 독재 저지입니다.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의제를 소홀히 하는 국내 정치야말로 더 큰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를 정쟁에 매몰돼 허술한다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위기의 파고는 더욱 현실화할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